제가 지난 한 15년 동안 20권 정도의 책을 썼어요. 생각하면 이제 좀 기적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어렸을 때 제가 저자가 된다는 걸 상상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재능도 전혀 없었기 때문에 누구도 저한테 그런 기대를 하질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돌이켜보니까 책을 써서 그걸로 밥벌이를 하고 사회적 관계를 만들고 또 제 생활을 이렇게 건강하게 이끌어가는 이제 양생의 기법으로도 이 책을 활용하고 이런 자신을 발견을 하게 된 거예요. 책이나 글쓰기가 뭐길래 내 인생이 이렇게 여기에 이제 이끌려갔고 이렇게 해서 이제 중년을 이렇게 잘 통과하게 됐을까? 이거에 대한 근원적인 생각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이제 그거를 이제 책으로 만들고 있는 자신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보통 글쓰기 책은 이렇게 글쓰기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가, 그 테크닉이라든가 문법, 뭐 이제 문장 훈련 이런 거를 주로 다루는데 저는 글쓰기의 존재론이라고 하는 정말 세상에 다시 나오기 어려운 그런 책을 막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제 지난 몇십 년의 삶이 이 안에 이제 좀 응축되어 있다고 생각이 돼서 좀 저 자신도 굉장히 각별한 느낌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목이 읽고 쓴다는 거, 그 거룩함과 통쾌함인데 특히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 글쓰기의 통쾌함이에요. 이 책의 전체 그 맥락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읽는다가 중요한 건 다 아실 거예요. 지금 우리가 뭐 이제 책을 읽지 않는다, 또 뭐 출판 시장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지만 뭐 전자북이나 뭐 다른 방식의 이제 책 읽기 이런 것들은 굉장히 확산이 되고 책을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건 누구도 부정하질 않아요, 사실. 바빠서 혹은 뭐 너무 피곤해서 못 읽는다 그러지 그런 쓸데없는 일을 해 이렇게는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읽는다는 이제 공감대가 확산이 됐어요. 그리고 모든 교육은 책을 읽는 거 아닙니까? 어떤 종류의 학교든 다 학교는 책 읽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쓰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중요한 태제로 읽으면 써야 된다. 이제 이거를 이제 환기를 한 거고, 두 번째로 그러면 얼만큼 읽어야 쓰는가? 그래서 또 그 다음에 이럽니다. 아직 좀 더 읽어야 돼요. 아직 뭐 충분하지 않아요. 이 얘기도 되게 많이 하세요. 그러면 대체 얼만큼을 읽어야 나는 이제 써도 돼 라고 할까요? 그것도 되게 막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면 50, 60, 70대가 돼도 못 쓸 것 같아요. 왜 아직 부족해? 난 더 읽어야 돼.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완전히 이 앞뒤를 바꿔서 쓰기 위해 읽어라. 이렇게 이제 이 명제를 바꾸면 그러면 사람들이 쓴다고 하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겠죠? 그때 읽는 것은 읽기의 질과 어떤 밀도를 또 바꿉니다. 내가 쓰는 존재가 됐을 때는 읽는 것이 두렵지가 않아요. 그런데 읽은 다음에 쓰겠다고 하면 조금 어려우면 읽기 싫고 또 내 관심사가 아니면 읽기 싫고 나랑 입장이 다르면 읽기 싫어요. 그러면 나는 평생 내 마음에 들고 나랑 같은 입장이고 내가 쉬운 것만 읽게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독서 영역도 굉장히 줄어들죠. 그래서 쓰기 위해 읽는다. 이렇게 바꾸면 나는 무언가를 쓴다는 건 새로운 걸 창조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개척을 해야 돼요. 내가 어려운 거, 또 내가 나하고 의견이 다른 거, 내가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거, 이런 것을 읽으려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쓴다를 먼저 앞에 둬야 그래야 읽기도 달라진다. 이제 요것도 제가 느끼게 된 거죠. 그러면 한 단계 이제 더 가는 거예요. 인간은 왜 읽고 써야 되지? 그리고 읽고 쓴다는 것은 너무나 보편적 활동인 거예요. 그러니까 재능을 필요로 하지 않는 활동. 노래나 춤은 재능이 있어야 됩니다. 스포츠도 재능이 있어야 돼요. 노력으로 한다. 근데 맞는데 재능을 타고난 다음에 노력을 해야죠.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읽고 쓰는 것은
재능하고 상관없이 존재하면 바로 시작하는 게 읽고 쓰는 거잖아요. 이거를 새삼스럽게 발견하게 됐어요. 왜 저도 이렇게 이게 갑자기 신기하게 이게 떠올랐을까? 또 이거를 추론을 해보니까 제가 이제 중년에 30대 후반에 이제 교수를 포기하고 이제 그냥 프리랜서로 살아야겠다. 뭐 말이 프리랜서지 사실은 이제 중년 백수인 거죠. 그때 평생 뭐 배운 게 읽고 쓰는 거다. 이제 대학원 박사과정에서 배운 게 그거니까 그러면 읽고 쓴다. 이거를 저는 이걸 좋아해? 재능이 있어를 물어보질 않고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고 싶은 것은 이거밖에 없어. 그 고민이 없었어요. 읽고 쓴다.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내가 밥벌이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내 인생을 기획할 수가 있을까? 이거는 답이 없죠. 답이 없었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그래서 그 답을 찾은 다음에 활동을 하면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어요. 당장 그만둬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이렇게 생각했죠. 인생을 재미나게 사는데 이 재미난 게 의미가 있으면 되지 않을까. 근데 나는 읽고 쓰는 걸 좋아해. 그러니까 이거는 재미를 만들 수 있어. 근데 이 재미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식인 공동체라는 걸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일단 저랑 같이 읽고 쓸 사람들을 불러 모았어요. 다행히 이제 그런 중년 백수 엘리트들이 많아서 이제 몇 명이 모였어요. 모여서 같이 읽고 쓰게 되면 되게 재미가 있어요. 혼자 집에서 이게 읽고 쓴다 그러면 생각만 해도 뭔가 이렇게 체할 것 같지 않습니까? 막 고독하고 막 실존적인 막 글쓰기 막 독서 철학 막 이런 거 멋있기는 한데 재미는 하나도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멋진 지식인은 절대 되고 싶지 않았고 그냥 재미나게 일상을 꾸려가고 싶다. 그러려면 친구가 있어야 돼. 그게 이제 제가 수의연구실에서 지금 가미당까지 오게 된 내력이에요. 제가 읽는 고전으로 쭉 확장을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 이제 인생의 길이라는 건 한 3,000년쯤 됐어요. 3,000년이 동일한 어떤 지혜를 가지고 인생의 지도를 밟아갑니다. 인류 전체에 그 현자들이 등장을 하는, 그러니까 서양의 소크라테스, 그 동양의 공자, 노자, 부처 이렇게 등장하는 그 시기로 돌아가고, 그러면 그 이전에는 이런 현자들이 등장하기 이전에는 굉장히 상징적이고 신화적인 지식들로 각 부족별로 전승이 됐었어요. 동양의 대표적인 게 주역 같은 거예요. 인간의 그 존재의 상태로 돌아가 보면 인간은 하늘과 땅 사이의 존재라고 하는 게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 직립이 되게 중요합니다. 인간만 직립을 하잖아요. 그럼 직립의 의미가 뭐냐면 하늘과 땅 사이의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그때 직립한 다음에 뭘 하냐면 관천문 찰지리를 하는 거예요. 저게 뭐냐면 천문을 보고 지리를 탐구한다는 거예요. 그걸 관찰이라고 해요. 우리가 뭘 잘 관찰해봐 이렇게 말하잖아요. 지금 그게 저렇게 거룩한 뜻입니다. 하늘의 무늬를 보고 그 징조를 읽어내는 거예요. 그걸 보고 아, 땅의 변화네. 땅이 어떻게 변하지? 이치를 탐구하면 우리가 쓰는 이 역법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경자년이 됐다. 이 경자년이란 이름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천문지리를 관찰해서 나온 거예요. 그렇게 인간이 이름을 부여한 거예요. 그게 없으면 아직도 그냥 내일 해가 뜰까? 이렇게 고민해요. 초기 원시인들 그렇게 했거든요. 내일 꼭 해가 뜨게 해달라고 그 석양이 지는 바닷가에서 기도를 했어요. 내일 해가 뜬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관찰을 했기 때문에 1년이라는 사이클도 나오고 이런 절기도 나오고 양력도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이 처음에 이제 나오게 된 배경은 하늘과 땅을 관찰해서 이거를 더 많은 사람에게 전달하기 위한 아주 가장 인간적인 메신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 경전 같은 걸 보면 말이 말로 계속 전승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불경이든 논어든 다 그 이제 스승이 한 말을 제자들이 듣고 누군가에게 또 전승 이렇게 한 거예요. 성경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이 언어는 한계가 있잖아요. 범위가. 거리와 시대, 시간적으로. 그런데 인간 안에 이런 욕망이 생기죠. 더 멀리 있는 사람에게도 전달하고 싶다. 그 다음 내가 죽은 다음에도 계속 이 언어가 남았으면 좋겠다. 그럴 때 이제 뭐가 나옵니까? 문자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문자야말로 우리가 지금 너무 자연스럽게 쓰는 SNS의 시작이죠. 문자가 탄생하는 순간 천문지리를 관찰한 이 신성한 언어들이 시간 공간을 넘어서 불멸을 얻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가만히 앉아서 몇천 년 전에 그런 인류의 지혜를 그냥 지금 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 생각을 하면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저는 그 생각할 때마다 그냥 막 뭔가 착한 일을 해야 돼. 이건 내가 이런 책을 내가 어떻게 가만히 앉아서 누워서 이렇게 널브러져서 읽을 수 있는 이런 은총을 받고도 내가 이렇게 막 살면 안 되는데 이런 자각을 늘 하게 됩니다. 너무나 경이로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왜 문명권이 다 문자로 됐는가? 문자가 SNS로 문명을 전파했기 때문에 그 문자가 갈 수 있는 영역까지, 책이 도달할 수 있는 영역까지가 하나의 문명권이고, 이거는 정치경제학적 시스템의 공통성도 있지만 그 문명권 안에 사는 사람은 같은 브레인에 같은 지도를 쓰는 거예요. 인생의 지도를.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삶에 대한 뭐 이런저런 공식적인 규범은 다 그 문자가 전달된 그 바운더리 안에서 통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은 뭐 글로벌해졌으니까 이 모든 문명권을 다 아우를 수 있게 된 거죠. 사실은 문자가 이제 언어 다음에 정말 전 인류를 이렇게 묶어주는, 연결해주는 그런 이제 고귀한 역할을 했다면, 이 문자를 또 완전히 대중화할 수 있었던 건 책이 탄생이에요. 종이가 발명이 돼야 이게 이제 책이 되잖아요. 그 전에는 죽간 같은 데 쓰고 뭐 양피지 뭐 이런, 그래서 그걸 구할 수조차가 없어요. 이게 이제 나무가 인류에게 준 최고의 선물이거든요. 그러면 저 나무로 종이를 만들어서 책을 이렇게 보편화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보통 사람도 책을 만질 수 있었어요. 그 전에는 뭐 인도의 브라만, 뭐 중국이나 조선도 사대부, 이런 특권층에는 책을 만지지조차를 못합니다. 그 나머지는 뭐냐면 책을 읽은 사람이 말해주는 걸 듣고 오륜을 지켜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그 사대부나 귀족은 남성이잖아요. 여성은 책을 못 읽고 문자를 못 썼으니까 남성들이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신분과 성적 차별, 이 모든 걸 타파한 건 책이 있어서예요. 책이 없다면 지금 누군가 읽은 사람한테 가서 또 물어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천문지리를 관찰했던 그 이제 인생의 지도가 전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보급이 됐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요약하면 책은 정말 신이 있다면 신이 인간에게 준 최고의 선물이다. 버지니아 울프가 쓴 글 중에 천국에 가면 어떤 선물을 받나? 책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좀 가기 싫어하더라고요. 그 얘기했더니. 그래서 이제 책을 평소에 읽던 사람은 책을 들고 이렇게 갔더니 그 심판관들이 신 옆에 있는 심판관들이 저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줄 것이 없어. 이미 천국의 선물을 받았잖아요.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토록
고귀한 것입니다. 예. 그리고 또 제가 놀란 건 우리나라가 한 10년 전부터 대학 밖에 인문학 공간이 대폭 늘어나서 도서관도 너무 많아졌고 그다음에 지역사회에도 인문학 공간이 옛날엔 상상할 수 없을 수준으로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제가 한 10년을 그런 이제 강연장을 다녀봤는데 계속 듣기만 한다는 거죠. 이제 듣고 이제 읽으시기도 하겠죠.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그럼 독서 시장은 늘어나질 않아요. 그냥 계속 듣는 거예요. 저자의 얘기를 계속 듣는 거예요. 이건 좀 이상하다. 한 10년이 되면 이제 지역사회에도 그 저자들이 탄생해야 됩니다. 그게 맞지 않나요? 읽으면 써야 되는데 야 전제가 그냥 읽고 듣고 그냥 이걸로 그냥 인생에 대해서 뭘 생각을 해본다 이건데 사실 책을 읽으면 저도 똑같은데요. 책을 덮는 순간 90%는 잊어버려요 사실. 그러니까 책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내가 그걸 삶의 기회로 쓸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또 듣는다고 해서 되는 건 더더욱 아닙니다. 듣기만 하면 감동 받죠. 받고 그래 이제 다르게 살아야겠어. 그 강연장을 나오는 순간 바로 원래 살던 삶이 그대로 저를 블랙홀로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바로 그 습관대로 살게 돼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읽는 자와 쓰는 자가 계급처럼 장벽에 가로막혀 있게 돼요. 읽는 사람은 계속 읽고 듣기만 하고 쓰는 사람은 계속 쓰고 탐구하고 창조하고 이 장벽이 커지면 앞으로 우리가 AI 시대에 뭐 그 AI가 인간을 지배하면 어떡하나 이걸 막 두려워하는데 그거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다시 그냥 대중은 스스로 창조하는 삶을 창조하는 기회를 박탈당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쓴다는 것에 강력한 의미 부여를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글을 쓴다 그러면 뭐 저자가 되고 작가가 되고 막 그래서 뭐 바로 그냥 뭐 베스트셀러를 쓰시려고 막 하셔요.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른 기회, 음악, 뭐 재능을 이제 미술 그다음에 뭐 스포츠 이렇게 재능을 필요로 하는 데는 나중에 내가 스타가 될 거야 이게 가능하지만 글을 쓰는 건 보편적 활동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일단 알고 쓰는 만큼 내 삶을 내가 다스리고 조절할 수 있어요. 그게 우리 생리가 그래요. 절대 성공했다고 나에게 막 행복이라는 선물을 주질 않아요. 그럼 성공을 못하면 더 그렇겠죠. 예. 그런데 보통 사람은 뭘 그렇게 뜨고 말고 할 그 일이 별로 없죠. 그냥 재미있게 의미있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재미있고 의미있게 살려면 내 뭔가 마음이 막 카오스로 막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 거기에 딱 기준을 부여할 수 있어요. 이제 동양학의 개념으로는 차서를 부여한다고 합니다. 차서가 순차, 그러니까 이제 시간적인 순서와 공간적 질서를 합친 말이에요. 시공의 기준을 잡는 거죠. 내가 이 자리에서 뭘 해야 되는지를 바로 아는 거.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 마음을 계속 다잡고 일상의 패턴을 이렇게 조율하는 게 있어야겠죠? 그거에 가장 좋은 게 읽고 쓰는 것이라는 거죠. 내가 읽은 걸 서로 주고받는 현장이 있어야 되고 쓴 거를 읽어주는 대상이 있어야 돼요. 일단 같이 읽어주고 그 다음에 독자, 보이지 않는 독자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의 현장이 있어야죠. 그러면 여기 생각과 말이 결합을 해서 이게 창조가 되려면 손을 써야죠. 그러니까 예전에 붓글씨로 쓰든 지금 노트북을 쓰든 모든 건 손으로 해야 돼요. 손이 또 다른 뇌예요. 그래서 이 뇌, 말, 혀죠. 혀. 네. 혀도 운동을 해야 됩니다. 운동. 그러고 손 안에 뇌 신경이 같이 연결돼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노트북을 딱 펴야지 이렇게 생각이 떠올라요. 예, 정말 신기하게. 그러면 갑자기 손에서 뭐가 이렇게 레이저가 나오듯이 손이 막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 도대체 생각이 어디 있는가? 이런 이제 질문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세 개를 이렇게 순환시키는, 그럴 때 우리는 몸이 굉장히 생리적으로 활발하고 명랑하고 편안해진다. 그래서 이제 이게 유쾌한 삼중주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럼 이제 이 존재론적인 차원에서 생명이랑 무엇인가가 연결돼 있는데, 생명은 에로스적 창조의 산물이에요. 누군가가 사랑해서 그 사랑이 이런 생명을 창조한 거예요. 그럼 생명력이 또 에로스예요. 우리도 에로스야. 근데 이 에로스가 생식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이만 낳는 걸로 쓰는 게 아니라 세상 속으로 나가서 친구를 만나고 뭐 뭔가를 알아가고 그다음에 또 뭔가를 만들어내고 이렇게 하는 것도 다 에로스거든요. 그래서 그 에로스적인 이 생명력을 활발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이것이 가장 인간 본성하고 맞는 것, 그것은 사유를 창조하는 거예요. 사유. 그리고 예전에는 여성들이 왜 글쓰기나 아니면 이 지식을 창조하는 데서 소외가 됐냐면, 남성이 그걸 독점하기도 했지만 여성은 아이를 굉장히 많이 낳았어요. 아이 낳는 일이 가임기 때는 거의 대부분 여성의 일이었잖아요. 남성들은 아이를 못 낳기 때문에 사실 뭔가라도 창조해야 되니까 가치를 창조한 거예요. 가치, 삶의 가치. 그렇게 분업이 됐던 것이 이게 남녀 위계로 됐기 때문에 우리가 가부장제나 이제 여성에 대한 억압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여성들이 이렇게 아이를 뭐 낳아야 될 이유도 없고 뭐 낳고 싶지 않다 그러면 안 낳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창조적 에너지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거를 뭔가 대체할 수 있는 게 있어야만, 그래야 이 삶이 소외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남성이든 여성이든 이 갖고 있는 이 원초적인 에로스를 어떤 이 언어를 창조하고 글을 창조하고, 그래서 세상을 연결하는 이런 방향으로 써야만 이 시대적인 어떤 소외, 억압 이런 걸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예, 이분은 이제 우리가 조선 시대를 이끈 세종하고 또 하나의 이제 축이 정조인데, 정조 대왕이신데 이분이 이런 표현을 했어요. 하늘 아래 책을 읽고 이치를 탐구하는 것처럼 아름답고 고귀한 일이 또 있겠는가. 왕인데 왕이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왕이 되는 게 목표일 것 같은데 자기가 생각하기에 가장 거룩하고 고귀한 일은 읽고 쓰는 거야. 그래서 이걸 또 자세히 이렇게 또 나눠서 설명했어요. 고전을 통해 진리를 배운다. 그 다음에 문제를 밝힌다는 질문을 던지는 거죠. 질문을 던지면 내가 글을 쓸 수 있어요. 나의 언어가 창조가 됩니다. 이거야말로 이 앞에 세 가지, 이게 우주 사이에 통쾌한 일이다 라고, 그러면서 이 좋은 걸 왜 신하들은 안 하느냐고 이렇게 잔소리를 하셨죠. 그래서 저걸 보면 정조대왕에 대한 존경심과 그 정조시대의 신하들은 참 고달팠겠다 이런 생각이 동시에 듭니다. 예.